3부. 비로소 나 자신이 되어간다. 나의 생존법. 수차례의 실험 끝에 나는 나름대로의 생존법을 터득했다. 마치 생존 수영과 같은 것이다. 물에 빠졌을 때 낙엽 자세를 취하면 체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물에 오래 떠 있을 수 있듯이 나는 지속 가능한 백수 생활을 위한 생존법을 찾아냈다. 바로 1,500원 식단이다. 백수의 생활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최소 비용의 선을 지키는 가운데 건강 유지를 위한 최대의 영양을 뽑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쌀 100g 정도면 공깃밥 한 그릇이 나오는데 쌀의 가격으로 따지면 한 공기에 200원가량 된다. 노브랜드 김치를 반찬으로 300원어치 정도 먹는다 치면 메인 반찬을 만들 수 있는 돈이 한 끼에 1,000원 정도다. 세 끼에 3,000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메인 반찬을 궁리한다. 이를테면 김치찌개를 3,000원 이내로 끓여 세 끼에 먹으면 견적 안에 들어온다. 돼지고기 뒷다리를 최저가로 구매하고 두부를 반모 정도 넣고 양파 절반과 파 조금을 넣는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줄이다 보면 1,500원 식단이 가능해진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야채들. 제법 균형이 잡힌 한 끼다. 비용의 한계로 인해 레시피를 지켜가며 요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대다수 자취생이 공통적으로 처하는 문제겠지만 집에 국간장, 양조간장, 진간장, 굴소스 따위를 각각 갖추고 있을 리 없다. 인터넷 레시피는 기계적으로 국간장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김치를 들기름에 달달 볶아주세요. 라고 지시하지만 그것은 맛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지 나를 위한 방법이 아니다. 약간의 불만을 토하자면 인터넷 레시피는 국간장이 음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소금 등으로 국간장을 대체해도 좋은지 알려주지 않는다. 국간장의 역할은 향인가, 짠맛인가, 빛깔인가. 더 검색을 해보면 무언가 나오겠지만 귀찮음을 이길 수는 없다. 나는 비용과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체한다. 간장을 넣으라 했지만 그만큼의 염분을 얻을 수 있는 소금을 첨가해도 되겠지. 돼지고기 목살을 넣으라고 했지만 그만큼의 단백질과 지방을 얻을 수 있는 돼지고기 뒷다리로 대체하면 되겠지. 김치를 볶으라고 했지만 어차피 영양소는 그놈이 그놈일 테니 볶지 말고 대충 끓여야지. 그렇게 소소해 보이는 지시 몇몇을 생략하면 요리라기보다는 유기물 덩어리에 가까운 존재가 탄생한다. 그 지점에서 혼자 하는 요리의 장점은 그럼 뭐 어때? 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부를 치킨무 사이즈로 잘라도 괜찮고 대파를 한가득 넣어도 괜찮다. 찌개를 오래도록 끓여서 재료들이 흐물흐물해져도 괜찮다. 나의 기준은 적당한 영양소를 입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조리할 수 있느냐에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뭐든 괜찮다. 맛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부족하지만 그 요리는 제 나름대로 다른 즐거움을 나에게 가져다준다. 오로지 나의 기준에 맞춰 나 스스로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통제감이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느낌은 내게 온전한 성취감을 가져다주고 내가 나의 시간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내게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요리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낮잠을 잘까 말까? 드라마를 볼까? 영화를 볼까? 게임을 할까? 책을 읽을까? 청소를 할까? 하지 말까? 생활의 모든 행동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 책임을 온전히 나 혼자서만 질 수 있다고 하는 감각은 최고다. 나의 결정에 대해 누군가가 평가하거나 타박하거나 하는 일 없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느끼는 감각. 통제감은 즐거움이자 회복이다. 늘 평가를 당하던 늘 상대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했던 광고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다. 타인을 위한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보잘것없는 소소한 일. 그것이 나를 회복시킨다. 따지고 보면 회사 생활이나 백수 생활이나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살부터 쭉 자취생이었고 나의 일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꾸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나의 일상은 나의 것이 아니라 회사 생활을 위한 일부였다. 집 청소나 요리 따위는 회사 생활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었다.
그때의 중심은 회사 생활이었고 백수 생활의 중심은 오로지 나의 일상이다. 같은 상황이지만 삶의 중심이 바뀌니 느끼는 바가 달라진다. 통제감을 부정적인 형태로 쭉 강화시킨다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업무와 상부지시의 스트레스를 아랫사람을 통제하는 형태로 해소하는 사람들. 타인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지시하고 타박하는 형태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사람들. 외할아버지가 그러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항상 화를 내고 있었다. 누군가를 비하하고 공격하는 형태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연락하여 욕을 섞은 지시를 내리곤 했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으리라. 격한 지시와 평가로 타인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가 그로 살아가는 방법이었으리라. 돌이켜보면 그는 요리를 한 적이 없다. 대신 사람을 요리했다. 그들을 생각하며 통제감이란 즐거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생각한다. 나 역시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그의 형상을 많이 닮아갔을 것이다. 시간 약속에 민감한 나의 모습이나 타인에게 자주 실망하는 나의 모습이나 타인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칫 나도 나쁜 독재자가 될 수 있으리라 겁이 난다. 그것을 경계하며 통제감이란 녀석을 살핀다. 통제감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누리되 아주 조심히 나를 위한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게. 내가 통제감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딱 내 집과 내 주방이면 족하다. 온전히 나를 풀어놓고 나의 기준대로 내 멋대로 해도 좋은 공간과 시간들.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오로지 나 혼자 독재하는 상황들. 조심스레 그 즐거움을 찾아간다. 과해지지 않게. 딱 즐거울 정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독재해도 좋은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간다. 오늘도 나는 주방에서 탄생한 정체불명의 괴물에 요리라는 이름을 붙이며 온전히 공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감각을 즐긴다. 나는 5스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트위터에서 조리돌림은 일상이다. 무언가 비난하거나 조롱할 거리를 발견하면 캡처하여 사방에 퍼뜨리며 화를 내거나 흉을 보고 비꼬아댄다. 나는 트위터를 하지는 않고 때때로 구경만 하는 쪽인데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언제나 무언가에 대해 분노를 토하거나 조롱하며 낄낄대는 글들이 있다. 언젠가 트위터에 들어가서 보니 어떤 남자의 연애 앱 프로필을 두고 사람들이 쯧쯧 혀를 차고 있었다. 그의 프로필은 어떤 단어들을 길게 늘어놓은 형태였다. 서울 소재 중상위권 모대학 봉준호, 박찬욱, 마틴 스코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등 영화 감독의 이름들, 이태준, 이상, 백석, 김상욱, 밀란 쿤데라, 프란츠 카프카, 가브리엘 마르케스, 조지 오웰 등 작가의 목록들. 그 밖에도 에곤 실레, 고야, 클림트, 최민식, 김기찬, 블러, 콜드플레이, 장기하와 얼굴들, 도끼, 들국화, 이매진 드래곤즈, 레드핫 칠리페퍼스, 검정치마. 그의 프로필에 담긴 길고도 긴 취향의 목록들에 나 역시 피식 하고 실소가 나왔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 적당히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파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들의 목록. 전통적인 고전과 최근의 트렌드를 두루두루 섭렵하고 있다는 자신감. 안쓰러웠다. 그는 저 수십 개의 단어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지적이며 깊이가 있으되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더불어서 그는 그러한 취향이 이성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의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다가 한편으로 얼굴이 발개지려 했다. 어라? 이거 나인데? 오해하지는 마시길. 내가 연애 앱에 저런 프로필을 올렸다는 뜻은 아니다. 그의 취향이 상당 부분 나와 겹친다는 의미다. 나도 봉준호나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가 좋고 카프카나 조지 오웰 책이 좋고 고야나 클림트 그림이 좋고 검정치마 노래가 좋은데 나도 저렇게 못난 사람인가? 자문하며 멈칫한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자 하는 방식의 천박함이 문제야라고 살짝 말을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목에서도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군가가 평소에 주말에는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고민하다가 별것 안 하는데 굳이 꼽자면 책 읽어요. 라고 답하곤 했다. 인생 책을 한 권 꼽으라면 뭘 선택하실래요? 라고 되물어보면 그때그때 다르기는 했지만 대체로 나의 대답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요. 나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요. 였다. 아, 저 연애에 프로필을 올린 분과 내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물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명작이고 나는 그 책을 읽으며 몇 차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 책은 매우 두꺼운데 나는 3번 정도 읽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3번 중 2번은 대학교 수업 때문이었다. 대학교 때 이후로 1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그 책을 펴보지도 않았다. 사실 시간이 나면 책보다는 만화를 본다. 내 여가 시간의 대부분은 인터넷 커뮤니티들과 웹툰으로 소모된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3번 읽었지만 네이버 웹툰덴만은 7, 8번은 정주행했으며 아주 어릴 적에는 5스타 스토리라는 장편 로봇 만화에 푹 빠져서 지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좋아하는 문화 콘텐츠를 물어볼 때 나는 덴만화 5스타 스토리를 꼽지 못한다. 간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말고 덴마를 말할 때도 있으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말하면 너무 고루하고 재미없어 보일까봐 웹툰 얘기를 꺼내는 것이다. 나는 고전만 읽는 고루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루두루 넓게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덴마를 사용하는 것이다. 앞에 프로필에서 백석과 이매진 드래곤즈의 갭과 같다. 이러한 연유로 나는 저 연애 앱의 그분과 같다. 드러내기 위한 취향으로 자신을 포장해보려 하는 그 안쓰러움, 속물 근성, 지적 허영. 그와 내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속물 근성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고 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나는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면모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를 바라보며 혀를 찬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은근하게 나의 취향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내 욕망은 여전히 내 안에 갇혀있고 이를 어떻게 드러낼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다. 그와 나의 무게중심을 생각한다. 그의 무게중심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어 충족하는 데에 있고 나의 무게중심은 스스로를 억압하는 데에 있다. 어떤 식으로 살아도 제 스스로 편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마는 내 스스로가 편하지 않아 스스로 번민하며 괴롭고 그게 타인을 비하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다. 나는 나를 억압하는 만큼 남을 비하한다. 품위로 자신을 포장하고 천박함이라고 남을 평가한다. 아주 조금씩 나의 무게중심을 저쪽으로 옮겨본다. 나의 수준 낮은 욕망을 조금씩 드러내는 연습을 한다. 나 가다망설 되게 좋아해요. 나 5스타 스토리 엄청 좋아했어요. 이런 참 시답지 않은 말을 한다. 그것이 나니까. 나의 무게중심은 나여야 하니까. 사실 5스타 스토리를 좋아한다고 수준 낮은 것이 아니라 5스타 스토리를 좋아한다는 사람을 수준 낮은 치로 보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게 혀를 차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남을 평가하지 않고 남에게 평가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내 욕망을 자연스레 드러낼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 아니면서도 참 어려운 일이다. 언젠가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5스타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고 덴마를 좋아한다고. 나는 나와 잘 지내고 싶다. 내 안에는 수많은 내가 있다. 비단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당신도 그러할 것이다. 사람을 만날 때만 해도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의 나와 어린아이와 마주할 때의 나는 다르다. 혼자 있을 때의 내가 다르고 피곤할 때의 나와 상쾌한 기분일 때의 나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 개 중에는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이상한 놈도 있다.
그런 나들을 모두 소중하게 아껴야 하겠지만 자식들 중 더 뿌듯하여 자랑하고픈 녀석이 있듯이 밖에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은 내가 있고 숨겨놓아 남에게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내가 있다. 예전에는 내가 싫어하는 나들을 억누르거나 속으로 감추어 기만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만 밖으로 드러내려 했으나 의지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나들은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아이들이다. 이들을 통제하는 짓을 그만두고 드러내어 다독인다. 앞쪽에서 한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다독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아이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노력하여 사람을 만나듯 노력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나를 만날 수 있다. 마치 대학생의 짝사랑과 닮은 노력이다. 대학 시절에 나는 누군가를 짝사랑했는데 우연히 다른 누군가에게서 그녀의 수강 신청 계획을 듣게 되었다. 나는 그녀와 강의를 완벽히 맞추면 티가 날 것만 같아서 적당히 서너 개 정도의 수업을 맞춰서 수강 신청을 했다. 우연한 척어? 너도 이 수업 신청했어? 같이 들으면 되겠다라고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때의 나는 그이와 만나고 싶어서 환경을 조절하려 했고 지금의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와 만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이를테면 나는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나이고 싶다. 그런 나는 아주 가끔 튀어나온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이어야 하고 그때 나의 체력이 가득해야 하고 이전에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서 외로움 지수가 상한가를 치고 있어야지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내가 튀어나온다. 셋 중 하나만 부족해도 다른 내가 튀어나온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있어도 체력이 바닥이면 비관적이고 우울한 내가 튀어나오려 한다. 녀석을 억지로 누르고 있느라 나는 영 편안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을 줄이고 사람을 가려 만나고 만나는 시간을 조절한다. 특히 중요한 것이 체력이다. 체력이 바닥나면 내 바닥에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전 회사에서는 항상 짜증이 가득해서 표정이 굳어 있었다. 작은 일로 토라져서 동료들에게 말 한마디 않고 모니터만 보고 있을 때가 많았다. 누가 봐도 피곤한 사람, 아니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얼굴 근육을 움직여 웃음을 지을 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항상 체력이 없는 상태다 보니 나는 피곤한 사람 그 자체로 고정되어 버렸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었는데 좋은 사람이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나는 체력을 기르기 위한 체력이 없었다. 헬스가 되었든 필라테스가 되었든 수영이 되었든 어떤 운동이라도 할라치면 운동을 위한 체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는 내내 야근을 거듭하며 마지막 남은 체력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일에 쏟아부어야 했는데 운동에 쓸 체력이 남아있을 리 없었다. 오래 쉬며 몸에 힘이 남아돌면서 비로소 나는 나이키 트레이닝 앱을 켤 수 있었다. 앱의 지시에 따라 플랭크를 하고 버피를 하고 요가 푸시업을 한다. 몸이 건강해지고 일상에 활력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가 원하는 나를 더 잘 드러내고 싶다.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한 나. 상대방의 실수를 허어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나. 남의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나. 내가 밖으로 보이고 싶은 긍정적인 나. 이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마음의 여유가 있기 위해선 일단 체력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언젠가 한 정신과 의사가 내게 해주었던 말을 떠올린다. 어떤 감정을 쓰지 않다 보면 그 감정은 점점 말라간다. 계속 그 감정을 쓰지 않다 보면 그 감정은 말라서 죽는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부정적인 말을 뒤집어서 다시 생각한다. 감정을 쓰다 보면 그 감정이 점점 고양된다고. 그 말에서 희망을 본다. 내가 좋아하는 나를 자주 만나고 그 나를 갈고 닦다 보면 그런 나의 지분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들 가운데 그 녀석을 가장 앞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녀석과 친해지면 지금처럼 힘겹게 녀석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친구를 불러내듯 수이 그 녀석을 불러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한다.
탄탄해지는 몸은 덤이다. 나의 4시간짜리 관계 체력. 나의 관계 체력은 4시간 정도의 분량이다. 누군가와 함께한 지 4시간쯤 지나면 자동차가 퍼지듯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지고 멘탈이 털털거리기 시작한다. 반갑습니다. 서덕입니다. 시작은 늘 적당히 경쾌하다. 반사적으로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자동적으로 눈치 스킬이 발동한다. 예의 바르고 선한 태도를 기조로 하여 상대방에게 어떻게 맞춰야 할지를 고민한다. 그렇게 몇십 분 정도 나의 태도는 이어진다. 하지만 이 눈치 스킬은 연비에 매우 악영향을 끼친다.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더욱 연비 효율은 나빠진다. 복합 눈치를 봐야 하니까. 그러다 몇 시간 뒤에는 파국이 온다. 뚝 하고 관계 체력이 방전되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 그때부터는 체력을 쥐어짜서 아무 말을 짓거리든가 무표정 무기력 무대꾸로 쭉 간다. 방전이다. 싫은 사람이라서, 낯선 사람이라서, 불편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 자체가 피곤하기 때문이다. 마음 편한 친구와 함께 할 때면 소진 속도가 더디지만 그래도 체력은 계속 소모된다. 낯선 사람이나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이를테면 외부 업체와 첫 만남을 가지는 미팅 자리라든가 칭찬에 목마른 회사 임원과는 1시간만 같은 공간에 있어도 기력이 쇠한다. 정신은 외부와 통하는 창에 셔터를 내리고 그때부터 나는 물미역이 된다. 상대의 말에 아 그렇구나 역시 라고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며 흐느적댄다. 말이 나오면 그쪽에 착 붙었다가 다른 말이 나오면 그쪽에 착 붙었다가 아무 말도 없으면 가만히 제자리로 풀썩. 표정 관리고 뭐고 빨리 들어가 쉬어야 하는 타이밍이다. 난감하긴 하다. 완전히 혼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니까.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중요하다. 눈빛을 나누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잡스러운 웃음을 나누는 것은 삶의 필요 조건이다. 욕심대로라면 4시간은 너무 짧다. 저 술자리에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봐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누군가와 카톡을 하다 오늘 저녁에 보자고 약속을 잡아놓고서도 저녁에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으면 어깨가 쑤셔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할 때가 많다. 또 일주일 전 약속을 잡을 때는 좋았는데 당일에는 이미 일주일치 정신 체력을 다 써버려서 취소가 되길 간절히 바라기도 한다. 괜한 조급함에 약속을 2건 연이어 잡았을 때가 최악이다. 첫 번째 약속을 어떻게든 끝내고 2번째 약속으로 갈 때 이미 나의 영혼은 저 멀리 집에 가 있다. 오래 나를 지켜본 친구들은 이런 나의 모습을 안다. 같이 여행을 가면 나는 처음 서너 시간 신나게 떠들다가 어느 순간 말수가 줄어들며 표정이 굳는다. 녀석들은 그러려니 하고 저들끼리 수다를 떤다. 녀석들 나름대로의 배려일 터이다. 나는 영혼이 나가서 멍하니 쉬다가 또 저녁쯤 되면 다시 관계 체력이 돌아와서 말을 잇는다. 이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리저리 바꿔보려고 수를 썼으나 결국 깨달은 건 지금 이야기한 나의 한계치뿐이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계속 화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루당 4시간이라는 것. 그 4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가 더 중요한 과제다. 이를테면 회사에서는 최소 8시간, 최대 20시간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한다. 회사에서의 나는 4시간을 얇게 펴서 늘린다. 웃는 얼굴을 줄이고 말수를 줄이고 대화의 영혼을 뺀다. 그렇게 관계 밀도를 낮춰야만 회사에서의 시간에 덜 방전될 수 있다. 중간에 외부 업체 미팅이라도 끼면 체력이 훅 까버린다.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카페라도 가서 혼자의 시간을 충전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또 퍼진다. 몸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남에게 말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나에겐 아주 중요한 사유이지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핑계다.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지금 이 컨디션에서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아인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나는 그나마 몇 안 되는 지인들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타인에게 그런 말을 못하고 핑계를 댄다고 해도 적어도 나는 나를 이해해야 한다.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정신 체력이 부족한 것이고 정신 체력을 키우기 위해 이리저리 노력해보지만 그게 안 된다면 무리하지 말자고. 그래야지 나를 지키고 남과 있는 그 시간을 밀도 있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나의 선을 알아간다. 착하다는 포장지를 걷어내고. 학창시절 나의 친구 중 한 명은 판치기의 달인이었다. 그는 크고 유연한 손가락을 타고났고 살짝 말아둔 교과서 한 권과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매일매일 몇천 원씩 벌어들였다. 나는 녀석에게 500원쯤 투자하여 3에서 4천 원의 배당금으로 돌려받곤 했다. 도박 수익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풍족한 PC방 생활을 즐겼다. 학원을 가야 할 시간에도 게임을 즐기곤 했는데 결국 사달이 났다. 참다 폭발한 학원 선생님이 양쪽 집으로 전화를 걸어 모든 실상을 폭로한 것이다. 이해는 한다. 당시 우리 시간대 수학 과목 수강생이 딱 2명이었는데 그 2명이 PC방 간다고 매번 학원을 빼먹었으니 텅 빈 학원 교실에서 선생님은 얼마나 허무했을까. 화가 난 외할머니는 나를 혼내고서 친구의 집에 전화를 걸어 친구의 어머니에게 화를 냈다. 그 집 아이가 착한 덕이를 꼬여내서 나쁜 길로 인도했노라고. 착한 우리 덕이 어떡할 거냐고. 나는 민망해졌다. PC방에 가자고 한 것은 나였기 때문이다. 진짜 나의 모습과는 별개로 외할머니에게 나는 항상 착한 아이였다. 외할머니는 나에게 입버릇처럼 착하다라고 말했다.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면 아이고 착하다 하고 칭찬했고 무언가 어르고 달랠 때면 착하지 착해 하고 축혀 세웠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아이들 참 착하다 라며 할머니에게 칭찬을 하면 어깨가 으쓱하여 가족들에게 일러주곤 했다. 몰래 PC방에 갔어도 착한 내가 주동했을 리 없고 나쁜 친구가 물들였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으니 나는 정말이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착하다는 소리를 제법 많이 듣는 어른이 되었다. 나는 기침이 나올 때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팔의 안쪽으로 입을 막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나는 세이브 덫을 드러내 매달 몇만 원씩 기부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정말 착한 사람일 리 없다. 어딘가에서 나는 꽤 나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만 나는 항상 주변인들에게 착한 사람이려 노력했고 착한 사람이라는 평을 자주 들었으니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리라 짐작한다. 여기서 문제는 내가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나는 만들어진 착한 사람이었다. 착하다는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더라도 꼭 참는 사람이었다. 근본부터 착한 사람이라면 무한하게 착할지 모르겠으나 나의 착함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에게서 착함의 총량이 느껴졌다. 회사에서는 착한 사람이지만 가정에서 나쁜 가장을 나는 많이 보았다. 회사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참 좋은 아빠도 있었다. 간혹 회사든 가정이든 아주 나쁜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아마 자신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회사와 사회생활에서 남들에게 착한 사람이려 노력하다 보니 나 자신에게 착하지 못했다. 남에게 착하다 보니 나는 나의 욕망을 모르게 되었다. 오랜 시간 단련된 착함은 나의 욕망을 숨겨버렸다. 내가 웃으면 나도 좋아라는 흘러간 노래 가사를 아시는지. 남의 기준에 부합하려 상대의 즐거움만을 살피고 내 욕망과 즐거움을 눌러버리다 보면 제 욕망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수동태가 되어버린다. 한평생 아이만을 위해 살아가는 엄마가 자신의 욕망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타인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엄마는 아이에겐 착한 엄마일 것이다. 아이에게만 착한 엄마일 것이다. 남에게 착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싫어졌다. 나의 착함은 조건부 착함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상대방을 위해 내가 희생함으로써 상대도 나를 위해 희생해주길 바랐는데 늘 나만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이타적인데 상대는 이기적이라는 느낌. 사실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으나 마음은 그러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보였고 미운 사람이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였다. 남에게 착하다 보니 많이 비겁해졌다. 착함은 나의 우유부단을 숨긴다. 내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순간에 상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핑계로 우유부단을 포장할 수 있다. 혹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을 때 타인에게 결정을 떠넘겨서 심적인 책임도 떠넘긴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책임지지 않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착함 안에는 비겁함이 숨어 있다. 착함을 그만두고 마음대로 살겠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착함은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덕목이다. 공동체 안에서는 상호간에 배려하여 서로에게 피해를 최대한 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착함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살아가기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고 싶다. 다만 착해서 괴로워지는 부분을 덜어내고 나에게도 착한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매사에 착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대체로 착한 사람이 되고 그만큼 나에게 착해지려 한다.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오려는 착한 행동을 나는 의식적으로 자제한다. 이를테면 회사에서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가 떠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하다. 이거 누가 할래? 라는 말에 정적이 흐를 때 예전에 나는 그 정적을 견디지 못하고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곤 했다. 일을 떠맡아 하고 있으면 체계적으로 일을 나누지 않고 자원을 받아 일을 분배하는 상사가 미워졌고 손을 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미워졌다. 이제는 그 순간을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한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착하고 싶으면 착한 행동을 하지만 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멈춘다. 억지로 선의를 쥐어짜는 행동을 자제한다. 착하다는 단어에서 내가 싫어하는 나를 내가 아니게 하는 부분들을 걷어낸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 넣는다. 이를테면 나의 욕망. 작게는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상대와 투닥거리거나 무례한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애써 친절하려 하지 않는 것. 착하다는 포장지를 걷어내고 나를 조금 더 드러낸다. 이를테면 비겁하고 비열하고 우유부단한 나의 모습이다. 어른스러운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내 속에 아이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속일 수는 없다. 아이를 드러내고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다릴 일이지 그 아이를 어른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착한 어른이 되는 것은 두 번째다. 내가 되는 것이 첫 번째다. 사랑의 장인을 찾아서. 나는 사랑이란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단어는 너무 많은 의미를 뭉뚱그린다. 오후 2시에 고양이를 바라보는 마음과 새벽 1시에 고양이를 쓰다듬는 마음을 사랑이란 단어로 굳이 엮을 수도 있겠지만 저마다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가버린 누나에 대한 감정과 연인에 대한 감정과 너에 대한 감정과 요조의 노래에 대한 감정과 황정은의 소설에 대한 감정 따위는 사랑이란 말 언저리에 있으면서도 저마다 오롯이 다른 감정이다. 내 부족한 표현력 탓이겠지만 내 감정을 말하며 사랑이란 부정확한 단어를 쓰게 될 때면 괜히 부끄러워진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니까. 그저 진심의 근사치일 뿐이니까. 사랑을 애써 나누어 규정해보려 하는 까닭은 그 단어의 서툴기 때문이고 그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20대 시절에 어떤 친구는 내게 말했다.
그걸 왜 머리로 이해하려 하냐. 사랑은 느끼는 거다. 그냥 그 사람이 떠오르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글쎄,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상사 역시 매일 밤 꿈에 나타났고 난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었는데 그게 사랑이라면 그 감정은 참 기괴하기도 하다. 그 친구는 지금 30대일 텐데 여전히 그 정의를 믿고 있으려나. 다만 몸으로 느낀다는 그의 말에 대해 생각한다. 그 친구를 떠올려 보자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부모나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부모가 그를 보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아껴주는 행위를 하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친구 역시 그 정의대로 사랑을 하며 행위가 자연스럽게 몸에 뵐 때까지 반복했을 것이다. 아기 시절부터 머리가 굵을 때까지 계속 그러했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아낌을 주고받는 구조 안에서 편안함과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꼈을 것이다. 노련한 목수가 수년간 노력을 거듭하여 나무 의자를 만들고 다듬는 행위를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듯 그는 사랑이 그 몸에 스며들어 사랑의 장인이 되었을 것이다. 사랑이란 단어를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 이는 전부 사랑의 장인일 것이다. 나의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을 생각한다. 숨 쉬듯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는 내 몸에 배어있지 않다. 내 몸에 배어있는 것은 만들어내는 웃음과 적당히 거리를 두기 위한 미소, 욕망을 눌러서 드러내지 않는 마음가짐, 의무감에서 비롯된 연락, 결코 편안해지지 않는 관계 맺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이란 단어를 내뱉었던 적도 있지만 나는 지난 나를 의심한다. 그것이 사랑이었을까? 그저 끌림 정도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의심을 의심한다. 애써 나를 비하하려고 지난 나의 감정을 훼손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은 의심을 의심하고 관계는 몸에 배어들지 못한 채 내 주변을 맴돌다 흩어진다. 사랑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사랑이란 관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사랑을 보여주는 미디어들은 죄다 판타지였으니 충족될 수 없는 판타지를 바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관계의 소소함을 더듬어간다. 흘러가버린 옛 인연과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인연의 소소한 기억을 들춘다. 나를 괴롭혔던 큰 감정들 아래에 숨죽이고 있던 즐겁고 짜증나고 따뜻한 소소한 감정들. 이를테면 고양이와 나의 관계를 떠올려 본다. 나는 길거리 출신 치즈탭이 고양이를 키운다. 이름은 꽃비다. 녀석은 매우 흉포한 짐승이다. 내가 누워있으면 체중을 실어 내 위로 뛰어내리기 일쑤고 만져주면 기분 좋아 골골대다가도 갑자기 획 돌변해서 나를 물어뜯는다. 내 몸 곳곳에는 녀석이 남긴 흉터가 남아있는데 이 중 몇몇은 수년째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 평생 남을 듯 싶다. 녀석은 때로 귀엽고 때로 사랑스럽고 때로 가증스럽고 때로 우악스럽다. 녀석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은 복합적이다. 이것은 사랑인가? 꽃비는 언젠가 나를 떠날 것이다. 지금 나이가 8살 정도인데 천수를 누려도 앞으로 10년 정도면 헤어져야 할 것이다. 나는 녀석이 사라질 것을 상상하기만 해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몸 한편이 저리는 듯하다. 꽃비가 없는 고요한 집을 떠올리면 괴롭다. 이것은 사랑인가? 그것이 꽃비가 아니었어도 이를테면 고등어탭이었어도 삼색이었어도 성격이 유순하였어도 혹은 도도하였어도 나는 나의 고양이를 아꼈을 것이다. 꽃비가 아니라 빠냐, 베르, 연두, 호두 등의 다른 고양이였어도 나는 그를 아꼈을 것이다. 이 시점에 꽃비가 내 곁에 있었을 따름이다. 이것은 사랑인가 아닌가? 언젠가 신영철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서 읽었던 구절을 생각한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는 무의미하다. 이것도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라는 문장을 나는 오래도록 입 안에서 굴렸다. 사랑을 정확히 정해내리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신영철의 정의처럼 꽃비와 나의 관계 역시 사랑이라고 가정해본다. 녀석의 무례함과 건방짐은 나의 일상에 스며든 풍경이다. 몇 년을 함께하며 녀석의 털을 빗기고
간식을 바치고 서로 으르렁대며 적대감을 표현하고 서로 가르릉대며 기대는 행동은 숨 쉬듯 자연스럽다. 나에게 사랑이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녹아든 풍경인가? 꽃비와 투닥투닥 살아가듯 다른 누군가와도 이런 관계가 가능할지 상상해본다. 마음의 문제 대부분은 고양이를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 사랑에 있어도 그러하다. 나는 녀석의 행동거지에서 나의 행동을 배우고 녀석의 마음을 헤아리며 녀석을 닮아가려 한다.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랑의 장인에게서 사랑을 배운다. 꽃비는 나의 훌륭한 스승이다. 숨을 쉬게 해주는 사람. 야, 나는 왜 이렇게 병신 같을까? 녀석에게 전화를 걸 때면 나는 10중8구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 약간의 울음이 섞일 때도 있고 자조가 섞일 때도 있지만 시작은 늘 병신 타령이다. 그리고 구구절절 병신 같은 이야기로 이어진다. 대부분은 이성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혹은 나는 그때 왜 그러지 않았을까? 따위 허접스런 말들을 늘어놓는다. 녀석은 나의 화법에 익숙하다. 전화의 목소리만으로도 녀석의 입가에 비웃음이 깃드는 게 느껴진다. 16년째 친구로 지내며 넋두리를 들어왔으니 그럴 만도 하다. 얘기를 들으며 상황이 그려지면 녀석은 답한다. 역시 너는 정말 병신이다. 그 말에 나는 안도한다. 나는 병신같이 병신 같음을 이야기하고 녀석은 늘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병신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녀석의 태도에 나의 병신 같음이 그저 병신 같음으로 느껴진다. 짓누르던 괴로움이 얼레리 꼴레리 정도의 수위로 흩어진다. 덕분에 나는 부담 없이 병신이 된다. 늘 그렇듯 나는 말을 잇는다. 그래도 너만큼 병신은 아니지. 그렇게 서로의 흑역사를 들추어내며 내가 병신이네, 내가 더 병신이네라는 병신 타령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함께 편안해진다. 평소에 나는 병신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옳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이다. 나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 노력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심해진다. 상대가 이런 말에 불편해하는구나 하고 인지하면 그 말을 자제하는데 상대와 오랜 시간 함께할수록 금기어는 늘어간다. 그만큼 내가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어휘는 줄어들고 상대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도 그만큼 앙상해진다. 병신이라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단어를 쓰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순화시켜 얘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입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옳고 그름에 대해 얘기하는 글이 아니라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자 그대로 적지만 혹여 이 글을 읽으며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미리 사죄를 구한다. 내 안에 뿌리 박힌 목소리들이 있다. 착하게 살아야 돼. 남에게 피해주지 말아야 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돼 따위의 어른이 아이에게 훈계하는 말이다. 그 말들이 나를 조종한다. 험한 말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를 다그치고 무례하고 싶은 나를 윽박지른다. 관성적인 착함에 대해 의식적으로 저항해보지만은 착한 척하는 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입에 머금은 금기어들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밖으로 나가고 싶어한다. 착하고자 하는 나의 착하지 않은 부분. 그것들을 위한 숨구멍이 필요하다. 병신, 꺼져, 싫어, 귀찮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네 단어일 경우가 많지만 이 단어들을 자주 꺼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네 단어를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는 관계는 내게 중요하다. 저 네 단어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는 나의 편한 친구이다. 나의 병신스러움을 드러내도 괜찮은 관계이다. 착하지 않은 나의 모습과 나의 약점을 스스럼없이 드러낼 수 있는 관계. 평가받지 않는 관계. 그저 병신 같은 사람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병신 같은 짓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멋모르던 20대를 함께 보낸 녀석들이라 그러할 것이다. 대학교 초년생 시절 우리는 그저 술을 마시러 다녔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는 대체로 가난했다. 한 사람이 용돈을 받거나 알바비를 받는 날은 모두 함께 술을 마시는 날이었다. 마치 원시 공산주의 사회 같았다. 모두가 경제적 수입을 공유하여 함께 지출하는 관계. 돈이 생기는 족족 함께 술을 마시는 데 썼으니 그것은 재화의 공유라고 할 만하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서로의 못난 부분들을 오래도록 지켜보았고 실망을 거듭하다 그 실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었다. 제각각 비겁하다거나 비열하다거나 못났다거나 거칠다거나 하는 부정적인 성질들을 그러려니 여기고 유머러스하다거나 등신미가 있거나 노래를 멋지게 부르거나 섬세하다거나 하는 긍정적인 성질들을 그러려니 여길 수 있는 상대의 부끄러운 바닥까지 공유할 수 있는 관계이다. 여전히 나는 병신이란 단어를 쓰는 나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내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런 단어들을 쓰지 않아도 좋을 내가 되기 위해 말을 가다듬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런 내가 되기까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내가 남아있다는 것도 분명 사실이다. 그 녀석을 무턱대고 무시하고 억압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나에겐 저 병신 타령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그 녀석들이 나의 악한 부분에 나의 숨구멍이다. 고맙다라는 말.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는 말이 입에서 조건 반사처럼 튀어나온다. 병에 가깝다. 습관성 미안의 증후군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물론 미안하다는 아주 유용한 단어이다. 애인이 화가 났을 때 싸움으로 번지기 싫으면 미안하다를 반복하는 것이 오래된 정석이고 타인에게 폐를 끼쳤을 때에는 응당 미안하다로 사죄를 표현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과한 것이 문제다. 나는 고맙다고 얘기해도 될 법한 상황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한다. 퇴근에 임박해서 갑자기 닥친 회사 일 때문에 애인과의 약속을 1시간 정도 늦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치자. 나는 연인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다음으로 미룰까 물어본다. 여기서 서두는 정말 미안한데요. 일 것이다. 그녀는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건 괜찮다고 한다. 나는 빠르게 일을 마친 후 헐레벌떡 뛰어간다. 카페의 구석자리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녀가 보인다. 기다리고 있던 그녀에게 나는 말을 건넨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가 아니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시작부터 끝까지 미안한 범벅이 되어 나는 어쩔 줄을 모른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는 거의 같은 말이지만 간극이 크다. 고맙다는 말에는 내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미안하다는 말에는 내가 너에게 폐를 끼쳤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애인이 흔쾌히 기다리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가장 적확한 말은 고맙다지만 내 무의식은 미안하다는 단어를 선택한다. 폐를 끼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한다. 항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편이다. 반대로 나는 남에게 호의를 받거나 도움을 구하는 상황을 어색해한다. 어지간한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혼자서 처리하는 편이다.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다고 치자. 이를테면 인쇄 광고의 디자인 수정이 필요해서 디자이너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 말 앞에는 필요 없는 군더더기가 붙는다. 미안한데이다. 미안한데 이 이미지 레이아웃 좀 다시 봐줄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 경향성을 가질 때에는 내 안에 어떤 극단적인 부분을 드러낸다.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마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으로 생각이 쏠리는 것이 문제다. 나는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만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이 문제다. 영원히 백수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신경 쓸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 어떻게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세상과 민폐를 주고받고
호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세상을 잘 살아내고 싶다. 고맙다. 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해본다. 입에 붙지는 않는다. 시니컬하고 어두운 쪽이 나의 편이라 생각해왔기 때문인지 고맙다는 나의 말은 낯간지럽게 느껴진다. 간지럽지만 계속 내뱉어본다.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생각될 만하면 고맙다 하고 말을 해본다. 그렇게 내 안에 미약하나마 밝은 부분을 키워본다. 내 안의 어두움을 조금씩 부정해가며 나는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뇌까려본다. 고맙다는 말이 완전히 나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처럼 될 수도 없을 것이다. 마냥 밝기만 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나는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균형을 생각한다. 피해를 주고받고 싶지 않아. 사람들을 피하는 나와 호의를 주고받으며 사람들과 공존하는 나.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생각한다. 살아가다 보면 습관성 미안의 병 환자를 왕왕 마주친다. 그들의 공손함 기저에 깔려있는 어둠에 나는 동질감을 느끼고 연민을 느낀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 그들에게 작은 부탁을 하고 고맙다 라고 말해본다. 당신의 호의를 통해 다소나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즐겨본다.